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워킹맘입니다. 제가 요즘 대리만족하며 통쾌하게 보는 인생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전희경 작가의 Dear My Friends인데요. 갑자기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찾아서 왜 다시 보게 됐냐면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나문희 할머니가 국을 끓이다가 침을 뱉어서 휘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드라마 등장인물 중에 신구 할아버지와 나문희 할머니가 부부로 나오는데 신구 할아버지의 캐릭터는 아주 꼬장꼬장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대명사고 나문희 할머니는 평생 그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착한 아내로 나오죠. 그런데 나문희 할머니가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남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신구 할아버지가 생선 가시까지 다 발라서 숟가락에 얹으라고 하면 밥상 앞에서는 비위를 다 맞추는 척하지만 밥상을 차리기 전에 침을 뱉고 휘저는다거나 코를 판 손으로 나무를 묻혀 밥상에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홀려서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게 되었냐고요? 신구 나문희 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저희 부부랑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남편은 현대판 신구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가부장적인 면이 닮았던 저희 남편이 얼마나 밥상 앞에서 꼬장을 부리는 스타일인지 푸념 좀 늘어놓을게요. 일단 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딸부잣집 장녀로 태어나 맞벌이로 바쁜 엄마 대신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위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엌을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고 맛이 있든 없든 요리와 가까워지게 됐죠. 결혼 전에는 학업을 이유로 동생들과 유학을 떠나 자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밥상을 도맡아 차리게 됐고 그러면서 요리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대식구의 밥상을 차리면서 더불어 손도 커졌어요. 또 결혼 후에는 주변 친한 이웃들을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양이 많으면 나눠 먹기도 하면서 제 음식 솜씨는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땡땡 엄마 음식 솜씨는 장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맏딸이라 보조 요리사로 엄마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제 취미는 음식을 만드는 게 될 정도로 틈틈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맛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결혼 후에는 이 모든 노하우가 쌓이면서 휴가를 내거나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평소에 하기 힘든 각종 김치를 담그는데 달달한 깍두기부터 오이소박이, 겉절이 파김치까지 종류별로 밑반찬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청매실과 황매실이 나오는 시기에는 매실청을 담가서 1년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산시장에 가는데요. 각종 해산물을 사와 씻어서 냉동해 두고 자주 요리를 해 먹는답니다. 특히 제철 맞은 해산물은 생물 그대로 활용해서 별미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봄철 살이 꽉 찬 암캐를 사서 쪄먹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있는 새우를 만나거나 싱싱한 전복을 만나면 전복장이나 새우장을 담가 먹기도 합니다. 또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이 맛있으면 맛을 최대한 음미했다가 집에서도 그 맛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낙지볶음을 할 때 불맛을 입혀보기도 하고 밑반찬에 곁들여 나온 장아찌가 맛있으면 물과 간장, 식초, 설탕의 비율을 조절해 가며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보려고 하고요. 또 남편이 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육수를 내려고 각종 뿌리 채소와 다시마를 넣고 사골을 끓이다 국물에 사용하기도 하죠. 10년 차 전업주부인 옆집 언니는 자기도 일정하게 되지 못하는 순간을 제가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보고 워킹맘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반칙이라고 저를 신기해해요. 그런데 주변 누구나 인정하는 제 음식 솜씨에 유독 태클을 거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꼬장꼬장한 가부장의 대명사, 제 남편이에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침은 간단히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아침상에는 꼭 쌀밥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아침을 굶겨본 적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뭔가 힘이 빠진다고 해서 저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출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아침은 맛보다 속도를 중시하게 돼서 바쁘게 뚝딱뚝딱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애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면 한마디 툭 던졌죠. 아, 아짜! 소금 몇 숟가락 넣었어? 그래서 애들 옷을 입히다 말고, 그래? 하면서 국을 맛보면 제 입맛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짜다고 하니 얼른 다시 끓여주면, 맛이 이게 뭐야? 왜 이리 싱거워? 맹물 탄 것처럼. 아, 바쁜 아침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출근길 망칠까봐 꾹 눌러 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파김치가 돼도 꼭 저녁상을 차려야 해요. 너무 피곤해서 반찬집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 날에는 여지없이 먹을 게 없다는 둥, 조미료 맛이 팍팍 느껴진다는 둥 잔소리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자기는 점심을 밖에서 먹어서 저녁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참기 힘든 날에는 여러 번 반기를 들었죠. 차라리 그럼 당신이 요리를 해서 먹든지.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버럭버럭 큰 소리를 내며 가장이 집에 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냐며 폭발을 하니 제가 참는 수밖에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 다투어서 그게 전쟁보다 더 큰 공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꾹 참게 되네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모두 아시죠? 어디 두고 봐. 애들 크면 당장 이혼이야. 이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맛있어. 연발하면서 감탄하고 먹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진 자기 엄마의 밥상이니 더없이 맛있겠죠. 그럼 거기까지 차린 사람도 먹는 사람도 누구나 기분 좋게 먹을 일인데 또 툭하면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좀 맛있게 좀 해봐. 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 알았어. 당신 엄마처럼 아주 조미료 팍팍 쏟아부어서 맛있게 끓여줄게. 사실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돕다 보면 조미료를 저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쏟아 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밉상 멘트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남편 국이나 반찬에는 특별히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라는 미원을 아주 팍팍 넣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맛있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테면 꼴 보기 싫어지면서 역시 건강한 기쁜 맛보다는 당신한테는 조미료가 딱이야 싶은 생각에 퍼붓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남편의 지방 순환 근무로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 평균 석 달 정도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신혼 초에는 혼자 회사 숙소에서 밥 차려 먹고 지내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런 밉상 행동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밥을 해 먹어 봐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겠지 싶어서 말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반찬 투정은 더 극에 달했으니까요.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걸 저에게 보상받기라도 하든 말이죠. 여러 반찬을 내놔도 맛있는 반찬을 칭찬하기보다는 꼭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 트집을 잡아요. 생선이 맛있게 구워져도 맛없다고 버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익혀서 내놓으면 바싹 좀 익히지.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는 아예 생선즙이 다 빠져나가게 바싹 말리고 구워 내놓으면 역시나 투덜대죠. 너무 바삭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맛없다고 투덜대는데 그냥 대충대충 차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당신한테는 바싹 구운 생선 대가리도 아까워 이런 심정으로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밉상 멘트는 계속될 거니까. 이제는 밥상 차리는 게 점점 더 싫어져요. 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밥상을 차려본 적도 없는 인간이 말이죠. 혼자 살 정도면 밥도 하고 반찬도 해먹을 줄 알 텐데 저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질 않아요. 밥상을 차리는 아내의 노고를 알만도 할 텐데 맛있다고 칭찬 한번 고맙다는 표현에는 무척 인색했어요. 그러면서 밥이 질다는 둥 대다는 둥 반찬이 싱겁다는 둥 짜다는 둥 음식을 평가를 해서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리죠.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밥이 최고라며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속으로 저주를 퍼부어 아내의 수고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당신 같은 인간은 혼자 돼서 평생 거름뱅이처럼 맛없는 음식이라도 구걸하면서 먹게 될 거라고 말이죠. 사실 남편의 이런 모습에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크게 한몫했어요. 집 분위기가 대체로 가부장적인 데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꼴을 절대로 못 보세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받아들여야지 하다가도 시시콜콜 본인은 꼼짝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삿대질을 할 때는 환장할 지경이에요. 당장에 숟가락 젓가락을 얹은 일부터 치우고 설거지하는 일까지 그는 절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라고 했죠. 그런데 매번 항상 일일이 다 시켜야만 겨우 하는 신용을 하니 나중에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제 와서 남편을 바꿀 수 없으니 남편 있을 때 듣고 느끼기라도 하라고 한 끼의 식사는 맛있다, 아니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밥상이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직접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다 먹고 나면 자기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요.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귀여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요. 더불어 저 또한 며느리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말이죠. 평일에는 하루 한 끼, 주말에 하루 세 끼 이상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상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자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요리가 취미라고까지 말했던 제가 이 남자 때문에 요리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 속 통쾌한 명장면이 제 앞에 나타나 줬네요. 물론 오래전 방영했던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 입장과 처지가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지 이제야 자석 끌리듯 끌렸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밥상에서 제대로 밉상인 신구 할아버지한테 통쾌한 복수를 하며 밥상을 차리는 나문희 할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밉상 멘트를 하길래 모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 진짜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남편의 진상짓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드라마 속 나문희 할머니처럼 침도 뱉고 코도 풀고 조미료도 쏟아붓고 화장실 갔다가 씻지 않은 손으로 나무를 비빌 때 팍팍 묻혀보고 말이죠. 대신 남편에게 예의상 미리 마지막 경고를 해줬어요. 여보, 내가 요즘 엄청 재밌게 보는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신구 할아버지 나문희 할머니가 어찌나 밥상에서 반찬 타령을 하고 할머니한테 가부장적인지 나중에 음식을 깜빡 빠뜨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본 손으로 남을 묻히고 소심한 복수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복수가 통쾌함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못 참고 어떻게 한 줄 알아? 이혼한다고 통보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신구 할아버지가 아내를 찾다 못 찾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한다고 쌀 씻으면서 혼잣말을 해. 이렇게 두고 갈 거면 밥 짓는 거라도 가르쳐주고 국 끓이는 법이라도 알려주지.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언젠가는 나문희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어. 그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밥이 될지도 모르니까.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의 반찬 투정은 여전하고요. 제 버릇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면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자주 주방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다시 한번 더 한결 후련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부부입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달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남편은 본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는 무심하지만 가정적이고 하지만 존경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남편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 변명하길 술집 여자이고 아무 일도 없었고 영업용으로 자꾸 연락해서 답장만 가끔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지만 깊은 관계라는 증거도 없었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뢰가 있어 넘어가기로 했었죠. 남편은 그 후로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에게 더 잘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몰래 가끔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한 달 전도 그 여자와 카톡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걸 보고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을 나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방황만 했어요. 남편도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단골 술집이라는 직원이라고 그저 흔한 술집 여자애라고 영업용으로 연락이 왔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데 말도 섞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증거도 없고 모두 업고 싶었지만 괴로워하며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을 풀고 있는 중인데 때마침 남편의 내연녀가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가관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중성과 배신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몇 해 전에 걸렸던 카톡과 한 달 전에 카톡 걸린 거 모두 이제 보니 같은 여자 같더라고요. 둘은 5년이나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내연녀가 그간의 카톡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내연녀는 술집 여자도 아니었고 남편이랑 그냥 둘러댄 거더라고요. 처음 만남도 남편이 가정불화가 있는 척 위로받고 싶다면서 꼬셨더라고요. 내연녀는 죄 짓는 거라 생각했는지 만나면서도 그만하자는 말을 많이 했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해외로 2번이나 가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항상 붙잡았고 내연녀 남자 직장 동료가 내연녀를 오랫동안 좋아해서 진지하게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니 내연녀는 유부남과 만나는 더러운 여자라고 밝혔지만 그 직장 동료는 이미 알고 있다고 나쁜 것은 다 잊고 진지하게 시작해보자 하는데 남편이 끼어들어서 그 남자 동료에게 내연녀는 내 여자니 관심 끊으라고까지 했더군요. 내연녀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도 보내고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연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편하게 커피숍을 해보라며 가게도 차려주려고 했고 남편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더군요. 내연녀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와이프분께 너무 죄 짓는 것 같다면서 다 거절을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내연녀 가족들에게 불륜을 들켜서 이젠 가족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내연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게 확인이 되는 카톡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연녀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따귀를 올릴까 물을 뿌릴까 몸이 부르르 떨려서 지금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거 보냈냐고 나를 기만하면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몇 년은 가족도 등 돌리고 남편과 5년을 만나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쁜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남편이 붙잡아서 남편만 보고 지냈다네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놈이 내연녀를 만나면서도 또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업소를 다녔더군요. 이걸 내연녀한테 들켜서 용서를 빌고 불륜 저지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애인들 서로 인사시키기로 했는데 내연녀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자랑이냐고 자기는 안 간다고 하니 남편이 내연녀를 비난하는 카톡들 내연녀가 가정이나 잘하라고 나한테 쓸 돈 와이프나 애들한테 더 챙기라고 하는 카톡들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인 것 같아 한 달 전 걸렸을 때도 기다려달라. 사랑한다. 평생 너는 내 여자다. 널 이대로 놓을 순 없다. 와이프도 둘 다 사랑한다는 카톡을 봤으니 삼자 대면에서 너가 술집 여자인 척 그냥 몸이 가벼운 여자인 척 와이프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카톡들 그 와중에 내연녀 집에 찾아간 카톡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정황들이 고스란히 카톡에 담겨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남편은 내연녀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더군요. 본인과 만나는 시간이 아닌 이상 집에만 있게 하고 직장에서 회식을 해도 남자와 술을 마셨냐며 비난을 했고 내연녀가 주말에 어디라도 나갈까봐 인증샷을 계속 찍어보내게 하고 집, 직장, 남편 5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 가족, 친구도 모두 떠났다더군요.
내연녀에게 집착했다가 애교 부렸다가 비난했다가 카톡을 볼수록 남편이 과연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서 입술만 꾹 깨물었네요. 이번에도 정말 끝내러 온다고 본인의 삶은 이미 망가졌고 세상이 너무 죄스럽고 그걸 스스로 자기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용서를 비네요. 남편이 그런 남자인 줄 모르고 사랑이 뭐라고 미쳐서 5년을 외로움과 우울증에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잘 걸렸다고 이제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불륜녀라는 좋은 글씨가 있어서 앞으로 결혼도 남자 만날 생각도 없다고 현실 파악이 되고 남편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없이 다만 남편의 실체는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거래요.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삐쩍 말라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듯 우는 내연녀를 보니 측은지심까지 생기더군요. 쓰레기 남자를 만나 일생을 망친 나나 너나 내연녀한테 우리 만난 거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머릿속 정리를 하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 믿지 않을 남편의 언행과 행동,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나를 의심하다가 눈물만 흐르는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일주일.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카톡들을 다 내밀었어요. 남편은 또 빌더군요. 그런 글을 보고 있자니 몇 년 전에 그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그때 진심으로 느꼈던 그의 반성이 결국은 거짓이었고 회피를 위한 연극처럼 느껴지니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 이야기를 애들도 다 같이 모아둔 자리에서 말했어요. 애들에게는 제가 미리 말해뒀거든요. 당신이 한 일에 최소 창피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은 빼고 우리 둘이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싶네요.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생쯤이었고 진실을 보고 아빠를 같이 미워해 주기를 바랬던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일을 벌린 것에 비해 순순히 수긍하고 빌더군요. 이게 다 내연녀가 준 카톡 때문이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긴 말 안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고 나한테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 네 인생 계속 살라고 했어요. 아이들 역시 내가 모두 데리고 오기로 했고 재판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은 7알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더니 본인의 직장이나 지인 어느 누구에게도 말 안 할 테니 내놓으라고 했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잘리면 그리고 그런 일로 잘리면 다음에 어디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고 냉정한 협박을 한 거죠. 저도 제 스스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저기 다 말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시켜버리고 싶기는 한데 아이들도 초등학생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순간에 제 기분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저의 생활을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어차피 그 인간 그렇게 살다가 또 분명 다른 사단이 나서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을 할 테니까 제가 그냥 생명 연장을 해준 셈치고 재산이나 많이 받아서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게 재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양육비가 의무인 건 알지만 하는 꼴을 보면 순순히 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거 보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못 받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만 비춰줬으면 좋겠다고만 했죠. 근데 참 아이들 평생 안 보고 찾아오지 않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된다고 말하는 요구에 선택하는 저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지간히 가족애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열이 받더라고요. 뭘 믿고 10년을 넘게 살았는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만 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야속하게도 아이들은 아빠를 자주 찾습니다. 아빠는 애들 다시는 안 봐도 된다며 재산을 주고 지 인생 찾겠다고 나갔는데 말이죠. 비록 가면을 썼을지언정 집안에서 다정했던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끝까지 아빠를 좋은 기억으로 남겼나 봅니다. 이혼도 다 정리가 되었고 내연녀를 다시 한번 만났어요. 비록 내연녀여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그녀의 마지막 양심 고백은 이혼을 깔끔하게 끝내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시기가 문제였던 거지 남편의 본성을 경험하고 나니 어차피 나중에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 싶더군요. 오히려 지옥 불구덩이에서 미리 빠져나오게 도와준 것 그런 것 같은 느낌에 고마운 마음도 들어서 우리 이렇게 이혼하기로 했다 알릴 겸 밥 한 번 샀습니다. 그녀 역시 그 남자로 인해 모든 인생이 파괴된 여자니까 동병상련의 측은지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해하며 풀이 죽어 있는 그녀에게 나름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그녀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며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려 했으나 때마침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아서 못 나갈 것 같다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연결고리를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짝사랑해오던 같은 회사의 남자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더러운 여자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남의 일에 굳이 오지랖 부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생각하면 지난날에 내 아픔들이 생각나 화도 나고 전 남편 놈도 생각나서 가슴이 후덜덜거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라고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는 있다고 앞으로 절대 이번과 같은 바보 같은 짓만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며 충고의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만나지도 연락도 안 했기에 실제로 그 남자와 교제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양심 고백을 봐서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담아 둬봐야 아프기만 하니까요.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을 떠나려는 나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헤어지면 그 내연녀를 잡으려고 그렇게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 역시 잠수를 탔으니 그때서야 상실감이 몰려왔나 봅니다. 또 무슨 엄청난 일들이 있기는 했다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자세히는 안 알려주시더군요. 아들의 치부가 되는 이야기겠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어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놈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 테니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들 역시 어쩔 수 없다며 포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아들이 한 행동을 듣고서 가장 먼저 사과하신 분들이 시부모님들이셨어요.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고 우리 아들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마음은 짠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전화 끊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시면서요. 그 외에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없지만 정황상 폐인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불같은 사랑에 실수는 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나 불륜을 지속해온 것은 충동적인 게 아닌 거니까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도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끔씩 아빠 찾는 거 외에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서 글을 남겨보네요. 염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4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랑 저는 참 공통점이 많았어요.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더군요. 남편과 제 나이 차이가 5살이 났던지라 같은 학교 출신인 것만 알았어요. 제 하나뿐인 오빠와 동갑내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참 잘했었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했던 상태고요. 제가 그래도 또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더군요. 집에서는 대학교를 그렇게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사업을 하던 남편을 보니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장이라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머릿속에서는 일만을 생각하는 남자였어요. 이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만약 저라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럴 텐데 TV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들 보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랑은 거리가 철저히 다른 남자였어요. 항상 끊임없이 사업과 관련된 일을 공부하며 책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서 분석하고 기록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까지 하는데 그래야 체력이 따라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교과서에 나올 법한 현실판 바른생활 사나이 같은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살면서 이런 부류의 남자를 처음 만났던지라 존경심이 들기도 했기에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저에게 연애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가 26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유학도 그만두고 들어왔다가 망한 것만 2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꿈은 큰데 의욕만 앞서서 일하다가 망했고, 2번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일하다가 망했고, 지금 3번째 사업을 하면서 드디어 좀 살만해진 건데 결국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무조건 그건 망하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틈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뭘 알아야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시를 할 수 있다며 말하더군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하냐는 말에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며,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자랑스레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현재 사업을 하시고 계셨고 진짜 하루 5시간만 주무시고 일하면서 운동까지 하신다는데 거기에 시간만 남으면 또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휴양지 이런 여행이 아니라 사막여행을 간다든지 100km 마라톤을 나가신다든지 해외로 나가도 오지를 돌아다니며 인간의 끈기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사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남편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애하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빠져들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갈 때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이상한 남자면 어쩌려고 이러냐고,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냐면서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만큼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던 남자였어요. 그때는 진짜 이 남자가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까지 들었고, 그런 저에게 자신이 괜찮은데 제가 혹시나 싫어할까봐 사실은 사귀기 전에 말해준다면서 자신은 대학교 중퇴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나름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저에게 자신은 고졸일 뿐인데 괜찮겠냐며 묻던 남편에게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저보다 학벌 좋은 서울대 출신의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랑 사귀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는 결혼하면서부터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집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던 날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저를 이쁘고 싹싹하다며 잘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대학교 중퇴라고 말하던 시어머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시부모님도 시아버지께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고졸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들인 남편에게 학벌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나 봅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은 대학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중퇴를 해버려서 혹시나 고졸인 아내를 데려오면 집안에서 고졸 출신의 엄마랑 아들까지 그리고 며느리까지 들어올까봐 걱정되었다는 말에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주며 그놈의 대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대학 나와서 사람 구실 못하는 것보다 대학을 안 나와도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대학을 못 나와서 겪은 서러움을 잘 몰라서 그렇다며 저같이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처음 본 날부터 이것저것 챙겨주셨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편 집안은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셔서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고 남편 또한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는 편이지만 그동안 사업을 한다며 초기에 까먹은 돈도 많았기에 사업에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현금적인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집안은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나중에는 과일 장사를 하셨었고 지금은 일을 쉬고 계시지만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시고 잠시 쉬시다 다시 일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우리 집이 남편 집에 비하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지라 제가 오히려 모자란 부분들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부분도 저희 집안에서 저만 겨우 대학을 나왔지 부모님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셨고 남동생은 실업계 공고를 나왔거든요. 확실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긴 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말하면서 흐지부지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연이었던 게 저희 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둘이 만나더니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혹시 땡땡 국민학교 나오시지 않았냐고 물었고 아버지와 동갑내기였던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듣고 기억해내면서 상견례 자리가 갑자기 동창회 자리가 되었어요. 좀 어른스러워야 되는 자리가 저희 아버지와 시어머님 덕분에 갑자기 시끄럽고 어수선해졌다고 할까요? 결국 시아버지가 옆에서 기침 소리를 내시며 화제를 돌렸고 그렇게 잠시나마 시끌거림이 끝나면서 그렇게 3개월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었죠. 출산 직후에는 손자가 너무 이쁘다며 자주 찾아오던 시어머니. 솔직히 매번 찾아오시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워낙 저에게 잘 대해주셨고 저희 아들도 너무 이뻐해 주셨기에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악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하필 우리 집 앞에서 싸우는 건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바닥에 누워서 얼굴을 인정사정 없이 막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탄 여자의 등을 잡으며 왜 그러시냐고 잡았는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가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때리고 있던 여자가 바로 저희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오자 씩씩거리던 두 분이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 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저희 엄마가 잘못했길래 시어머니가 얼굴을 저렇게 때릴 수 있는 건지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미안하다고 못 볼 꼴을 보였다며 근데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고 너 때문에 참고 산 지가 벌써 1년이라는 말에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하기는 그렇고 너희 아빠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바로 또 아빠에게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한참 안 받으시더니 장문의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정말로 미안하다고 아빠가 도저히 딸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겠다. 대략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빠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와 시어머님과 바람이 났다고 적혀 있더군요. 정말 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물으니까 이게 알려지면 온 가정이 파탄나고 풍비박산이 날 텐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내 딸 결혼인 만큼은 자기 손으로 망치기 싫었다고. 사실은 1년 전에 처음으로 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봤고 절대로 안 만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몇 번 둘이 만나게 되자 자기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됐다면서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만났다고 하네요. 엄마랑 시어머니가 싸우던 날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온 날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친 거였고 그곳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화가 난 엄마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때린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시어머니가 약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되었었으니 시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희 엄마 욕을 그리 했나 봅니다.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요. 교양이 없이 천박한 년이라는 말에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바로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하셨고 남편은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장모님은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계단에서 잠시 부딪힌 걸로 서로 따지고 싸움질이라니 너무 교양 없으신 거 아니냐고 빨리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협박을 하자 저도 끝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싹 다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인간들이 누군데 감히 우리 엄마 보고 사과를 하려고 하냐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절대 못 본다고. 우리 아빠랑 바람 피운 게 니네 엄마고 그 관계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자 남편의 안색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왜 그 사실을 여태 숨겼냐고 묻더군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여태 몰랐다가 엄마가 시어머니와 우연히 집 앞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우리 아빠라는 인간도 네 엄마라는 인간도 짐승 그 자체라서 누구의 부모다 할 것 없이 다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라고. 그걸 여태 감내하고 버틴 우리 엄마를 탓할 수가 있냐며 저도 순간 화나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널브러져 있더니 이내 본가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버렸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돌아와서는 저를 갑자기 끌어안고 울더군요. 남편은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혹시 몰라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도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 상황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집안 자체를 평생 동안 안 보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엄마는 그저 울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든 참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자 저는 진짜 참을 수 없이 엄마에게 미안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엄마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과의 사이도 돌이킬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려 각방을 쓰고 있다가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랑 둘이 살고 있고 남편이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러 오며 양육비랑 돌보미 아주머니 비용을 주고 있고 그 비용으로 엄마가 대신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는 어디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말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 아직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